세계가 멈췄습니다. 유가가 단 사흘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항공기는 하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 자원 제로의 한국입니다. 말도 안 된다. 그게 세계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늘 위를 날게 한 연료의 3분의 1이 한국산이었습니다. 가격이 무너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역전의 공식. 유럽이 비웃던 그 나라가 세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원 없이도 세상을 움직인 나라, 한국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리처드 헤일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맨해튼 CNN 본사 스튜디오에는 52개의 조명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카메라 세대가 동시에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프로듀서의 카운트다운이 제 심장 박동과 겹쳤죠. 3, 2, 1.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완벽했거든요. 한국의 에너지 수출액 증가율, 정유 생산량 순위, 석유화학 수출 비중. 모든 수치가 제 손안에 있었죠. 앵커 제니퍼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처드, 최근 한국의 에너지 수출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니퍼, 통계는 때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출 증가는 실력이 아니라 타이밍의 산물이에요. 유가가 오를 때 정제 마진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어요. 17년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온 저였습니다. 유가 변동을 예측해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을 장식했던 저였죠. 제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강국이라니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니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한국은 세계 5위 정유국 아닙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순위가 실력을 말해주진 않아요. 한국의 석유 자급률은 고작 4%입니다. 나머지 96%는 전부 수입이죠. 중동에서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파는 겁니다. 중간상인 거예요. 실제 위기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모니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의 석유 자급률 4%. 제가 준비한 자료였어요. 붉은색으로 강조된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세계가 흔들릴 때 진짜 강국은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들의 성장은 거품이고 곧 터질 겁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는 제 어깨는 당당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동료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메시지가 쏟아졌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런던의 투자은행 파트너들,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매니저들. 모두가 제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역시 헤일이야. 한국 거품론 정확해. 저는 호텔로 돌아와 위스키 잔을 기울였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52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작았죠. 저는 그 세상을 다 안다고 믿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 방송 영상이 이미 3만 회 재생을 넘겼더군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헤일의 분석은 언제나 옳다. 한국은 과대평가됐어. 거품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옳았으니까요. 세상은 제 말을 믿었고 저는 세상을 믿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강국일 리 없다는 그 단순하고 명백한 진실을요. 그날 밤 저는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제 확신 속에서요. 방송 다음 날 아침 9시 제 이메일함에는 127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발신자는 라스 요한센. 브뤼셀 기반의 에너지 로비스트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메일을 열었어요. 헤일, 당신의 분석을 받습니다. 정확해요. 한국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군요. 라스는 정확히 3시간 후 맨해튼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이 제 분석을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5번가의 프렌치 레스토랑, 테이블 7번. 라스는 이미 와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금발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맸더군요. 저를 보자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헤일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 훌륭했어요. 라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한국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죠. 라스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 정제시설 가동률, 수출 비중. 모든 자료가 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원유 수입은 연간 9억 배럴입니다. 하루로 치면 250만 배럴이죠. 그런데 자체 생산은 제로입니다. 완전한 의존 구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라스가 다른 그래프를 띄웠어요. 한국의 정유 수익은 정제 마진에 100% 의존합니다. 유가가 안정적일 때만 돈을 버는 구조죠. 위기가 오면 끝입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라스의 데이터는 정교했어요. 그가 준비한 자료는 제가 찾지 못한 세부 수치까지 담고 있었죠. 4%의 나라가 100%를 말하나? 라스가 웃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환상이지. 저는 라스의 말에 동의했어요. 자원 자립도 4%.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허상이었죠. 점심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중간 상국의 함정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어요. 한국은 강국이 아니다. 중간 상인일 뿐이다. 원유를 사서 정제에 파는 단순한 가공업자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 역사가 증명한다. 저는 라스가 준 데이터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수입 의존도 96%, 정제 마진 변동성, 공급망 취약성. 모든 숫자가 제 주장을 강화했어요. 3시간 만에 칼럼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보냈죠.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완벽해. 내일 일면에 싣겠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맨해튼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제 확신도 맑았죠. 한국은 거품이었고 저는 그걸 폭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기자 3명과 술을 마셨어요. 모두가 제 칼럼을 칭찬했습니다. 헤일, 넌 항상 진실을 파내지. 한국 애들, 이제 정신 차리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우월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저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었고 세상은 제 시각을 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칼럼이 실렸습니다. 온라인 조회수는 6시간 만에 15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역시 헤일. 한국은 과장됐어. 중간 상국 맞네. 저는 만족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거품을 터뜨리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7일 후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하늘은 흐렸어요. 저는 취재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하다고요. 현장 사진 몇 장 찍고 인터뷰 2~3개 따내면 끝이라고요. 제 칼럼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러 온 거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도윤. 41세의 정유 플랜트 엔지니어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검은테 안경을 쓴 그는 악수를 청했죠. 헤일 기자님, 한도윤입니다. 울산까지 함께 가시죠. 저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한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만 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기술자 타입이라고요.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울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어요.
차가 언덕을 넘자 갑자기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15개의 정제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각 탑의 높이는 70m가 넘어 보였죠. 은빛 파이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증기가 하얗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불빛이 수천 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게 전부 가동 중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윤이 답했어요. 네. 하루 100만 배럴을 처리합니다. 100만 배럴. 저는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하루에 1억 5천만 리터예요. 그게 매일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석유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한도윤이 앞장섰죠. 저는 따라갔습니다. 통제실에 들어섰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가 45개였어요. 각 화면마다 숫자가 흘러갔습니다. 온도, 압력, 유량, 수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죠. 한도윤이 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공정 수율입니다. 95.2%예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95.2%. 원유를 넣으면 95% 이상이 제품으로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손실이 5%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불순물 수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0.008%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0.008%. 1만 분의 8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정제율이었죠. 한도윤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미국 서부 해안이었습니다. 이 항공유 보이십니까? 한도윤의 손가락이 로스앤젤레스를 가리켰습니다. LAX 공항에서 쓰는 항공유의 30%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8%, 시애틀은 25%예요. 미 서부 항공유의 평균 30%가 한국산입니다. 숫자가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30%. 미국 서부 하늘의 3분의 1이 이곳에서 만든 연료로 날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15개의 정제탑이 여전히 증기를 뿜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불빛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조명이 플랜트를 밝혔죠. 마치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65일 돌아갑니다. 5년에 한 번, 2주간 정비할 때만 멈춰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전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쓴 칼럼이 떠올랐어요. 중간 상국의 함정. 제가 비웃었던 나라가 지금 제 눈앞에서 하루 100만 배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야.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하나의 산업국가 그 자체다. 한도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모니터를 향했죠. 숫자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95.2%, 0.008%, 100만 배럴. 저를 조롱하듯 반복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플랜트의 불빛이 보였어요.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제 확신도 그렇게 꺼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7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27번의 진동이 연속으로 터졌어요. 잠에서 깨어 화면을 봤습니다. 뉴욕, 런던, 브뤼셀에서 온 긴급 알림이었죠. 제목은 모두 같았습니다. 오펙 긴급 증산 발표.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로이터 속보가 떴어요. 오펙 플러스 하루 200만 배럴 증산 결정. 유가 급락 전망. 시간은 새벽 3시 22분에 발표됐더군요. 불과 1시간 15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시장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WTI 원유 선물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배럴당 82달러에서 74달러로요. 이 시간 만에 8달러가 증발했죠. 낙폭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거였습니다. 제가 예측한 순간이었죠. 공급 과잉, 가격 폭락, 그리고 한국의 붕괴.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받았습니다. 헤일 기자님, 지금 상황 보셨습니까? 유가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도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플랜트는 어떻습니까? 가동률을 낮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가가 30%나 떨어졌는데요. 정제 마진을 봐야 합니다.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장은 명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침 7시,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CNN 인터내셔널이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급락하는 유가 그래프가 떴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한국 정유주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8%, S-오일 9%, 현대오일뱅크 7% 하락이에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붉은색 숫자가 계속 떨어졌어요.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라스 요한센이었어요. 헤일 봤나? 한국이 무너지고 있어. 자네 예측이 맞았어. 라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어.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블룸버그. 모두 한국의 위기를 다루고 있지.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라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죠. 한국 정유산업, 유가 폭락의 직격탄. 자원 없는 나라의 한계 드러나다. 중간상 모델의 붕괴, 한국이 증명하다. 저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모든 논조가 같았어요. 한국은 끝났다. 자원 의존형 구조는 위기에 취약하다. 거품이 터졌다. 제가 쓴 칼럼이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헤일 기자가 예견한 대로 한국의 정유산업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저는 만족스러워야 했어요. 제 분석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다시 플랜트로 향했어요. 한도윤을 만나야 했습니다. 현장의 반응을 확인해야 했죠. 통제실에 들어섰습니다. 45개의 모니터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책상에 앉아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가는 지금 배럴당 $71입니다. 30% 떨어졌죠. 그럼 손해 아닙니까? 한도윤이 화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정제 마진을 보십시오. 저는 숫자를 봤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제 마진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정제 제품 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마진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장은 한국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의 숫자는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5개의 정제탑이 여전히 증기를 뿜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죠. 그래, 이게 현실이야. 착시는 끝났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장의 숫자인가, 현장의 데이터인가. 그날 오후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유럽 언론의 조롱기사가 가득했어요. 한국이 무너졌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무너진 걸까요?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12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3시간 30분밖에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배럴당 $68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장은 한국의 종말을 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 보였던 플랜트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요. 아침 6시,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플랜트로 갑니다.
실제 숫자를 보고 싶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0분 만에 도착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플랜트는 여전히 가동 중이었죠. 증기가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도윤은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보여드리죠. 한도윤이 모니터 하나를 켰습니다. 엑셀 시트가 떴어요. 정제마진 추이 그래프였습니다. 3일 전 유가가 $82일 때 정제마진은 배럴당 $8.2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8.2. 한도윤이 다음 주를 가리켰어요. 어제 유가 $62일 때 정제마진은 $20.5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20.5. 2.5배가 뛰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도윤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원유 가격과 정제 제품 가격의 그래프였어요. 원유 가격은 즉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정제 제품의 가격은 천천히 떨어져요.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 시차가 마진을 만듭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원유선은 급격히 하락했어요. 하지만 정제 제품선은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선 사이의 간격이 마진이었죠.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늘어난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야.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알던 경제 논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보십시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 정유사들의 손익분기 유가였습니다. 우리의 손익분기 유가는 배럴당 $20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요? 네. 유가가 $2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수익을 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유가가 급락할 때 마진이 더 커져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현재 유가 $68, 손익분기 $20, $48의 여유가 있었어요. 유가가 70% 더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까? 한도윤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15개의 정제탑이 보였어요. 효율입니다. 공정 수율 95%, 불순물 0.008%. 손실을 최소화했어요. 그리고 규모예요. 하루 100만 배럴을 처리하니 단위당 비용이 낮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정제마진 $20.5. 하루 100만 배럴이면 $2천만 달러였어요. 하루에요. 한 달이면 $6억 달러. 1년이면 $73억 달러였습니다. 시장이 틀렸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도윤이 저를 봤어요. 시장은 표면만 봅니다. 가격만 보죠. 하지만 우리는 구조를 봅니다. 마진을 보고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정제마진 2.5배 폭등, 손익분기 유가 $20, 하루 수익 $2천만 달러. 숫자가 쌓여갔습니다. 그럼 유럽 언론은 왜 한국이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까? 한도윤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스 요한센이 떠올랐어요. 브뤼셀의 로비스트. 그가 보여준 데이터는 표면뿐이었습니다. 자금률 4%, 수입 의존도 96%. 맞는 숫자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효율이었습니다. 마진이었고 구조였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플랜트의 정제탑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증기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입에서 고백이 나왔어요.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모니터를 향했죠. 숫자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95.2%, $20.5, 100만 배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틀렸다는 걸요. 표면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아래의 구조를 봐야 한다는 걸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유가 폭락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쓴 칼럼들이 보였어요. 중간 상국의 함정, 거품의 종말. 모두 틀렸습니다. 제 오만이 만든 거짓이었죠. 각성이 왔습니다. 차갑고 명확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날 오후 2시 47분, 제 휴대폰에 47개의 알림이 동시에 떴습니다. CNN, 블룸버그, 로이터.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미국 서부 항공사, 연료 공급 비상.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기사를 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긴급 연료 확보 나서.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서부 지역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 항공사들이 연료 부족 사태라는데 사실입니까? 한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LAX 긴급 물량 15만 배럴, 샌프란시스코 12만 배럴, 시애틀 9만 배럴. 3일 내 선적 요청이에요. 저는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36만 배럴.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걸 3일 안에 보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미 재고가 있으니까요. 저는 통제실로 뛰어갔습니다.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한도윤이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선적 스케줄이 떠 있었죠. 보십시오. 한도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유조선 5척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항공유 전용 탱커들이었습니다. 1호선은 내일 오전 출항합니다. LAX 도착은 7일 후예요. 2호선은 모레, 3호선은 4일 후. 저는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했어요. 미국 서부가 필요로 하는 항공유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 미국은 자체 생산을 안 합니까? 한도윤이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정제 효율 비교표였어요. 미국 서부 정유소의 평균 수율은 87%입니다. 우리는 95%죠. 불순물은 미국이 0.024%, 우리는 0.008%예요. 저는 숫자의 차이를 봤습니다. 8% 수율 차이, 3배의 불순물 격차.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하루 100만 배럴 규모에서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항공기는 불순물에 민감합니다. 0.01%만 높아도 엔진 수명이 20% 줄어들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싸서가 아니었어요. 품질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한국산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LAX,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미국 서부의 3대 공항이었어요. 하루 항공편이 2,400편이었습니다. 그중 3분의 1이 한국산 연료로 날고 있었던 거죠. 800편입니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하루 800편, 연간 29만 편이 한국 연료로 비행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5개의 정제탑이 증기를 뿜고 있었어요. 저 탑에서 만들어진 연료가 1만 2천 킬로미터를 건너 미국 하늘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의 동료 기자였어요. 헤일, 지금 LAX 난리야. 유나이티드가 샌프란시스코발 항공편 27편 지연시켰어. 연료 문제래.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52분이었어요. 한국산 연료가 언제 도착하는데? 6일 후래. 그때까지 비상재고로 버틴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도윤을 봤어요. 6일이면 1호선이 도착합니다. 한도윤이 확인해줬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미국 서부 하늘이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항공유 의존도 33%. LAX,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하루 800편. 숫자가 선명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중간상이 실은 세계의 심장이었다는 걸요. 원유를 사서 파는 게 아니라 세계가 필요로 하는 품질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하늘을 띄운 건 석유가 아니라 한국의 수율이었다.
제 입에서 문장이 나왔습니다. 한도윤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였어요? 명확하게요. 자원이 없어도 기술과 효율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유조선 5척이 태평양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36만 배럴의 항공유를 싣고요. 미국 서부의 하늘을 다시 띄우기 위해서요. 존경이 왔습니다. 차갑게 시작된 감정이 이제는 뜨거웠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함께 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멈춘다면 세계의 하늘도 멈출 거라는 두려움이었죠.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거품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의존하는 심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15분, 저는 여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목적지는 국가성 유비축기지와 차세대 연료 연구단지였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거대한 탱크 17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각 탱크의 지름은 80m가 넘어 보였습니다. 높이는 22m. 흰색 원통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햇빛이 탱크 표면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3천만 배럴입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3천만 배럴. 47억 리터였어요. 한국이 100일을 버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세계 몇 위입니까? 4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다음이죠. 저는 탱크를 바라봤습니다. 자원 자립도 4%의 나라가 세계 4위 비축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설이었습니다. 아니, 전략이었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보안 검색이 3단계였어요. 신분증, 지문, 얼굴 인식. 15분이 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시설이 나타났어요. 차세대 연료 연구동입니다. 한도윤이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5층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지속가능 항공유 연구센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지나 실험실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원 12명이 작업 중이었죠. 하얀 가운을 입은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박민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32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SAF 생산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민서가 저를 대형 탱크 앞으로 안내했어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지속가능 항공유입니까? 네. 폐식용유와 동물성 지방에서 추출한 바이오 항공유예요. 탄소 배출을 80% 줄입니다. 저는 탱크를 자세히 봤습니다. 일반 항공유와 구분이 안 됐어요. 연간 생산량은요? 20만 톤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20만 톤이면 2억 6천만 리터였어요. 항공기 26만 편이 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박민서가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파란색 파이프가 벽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소 생산 시설입니다. 문을 열자 기계음이 들렸어요. 전기분해 장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과정이었죠. 하루 생산량은 3만 톤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3만 톤.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었어요. 이걸 어디에 씁니까? 정유 공정에 씁니다. 수소로 정제하면 불순물이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부는 수소차 연료로 공급합니다. 저는 파이프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파란 선이었어요. 미래를 운반하는 길 같았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지하시설이 나타났어요. 계단을 따라 20m를 내려갔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죠. CCS 저장소입니다. 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이에요.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여기 저장합니다. 저는 벽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였어요.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습니다. 연간 100만 톤을 저장합니다. 10년치가 들어가는 용량이에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깨끗했어요. 탄소를 가둬놓은 곳인데도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저는 한도윤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준비된 겁니까? 10년 전부터입니다. 2015년 8.2기 협약 이후 시작했어요. 저는 경탄했습니다. 10년. 남들이 논의할 때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비축이 아니라 미래를 예비한 설계다. 제 입에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위한 게 아니라 20년 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연구동을 다시 봤습니다. SAF 20만 톤, 수소 하루 3만 톤, CCS 100만 톤. 숫자가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칠 때 한국은 이미 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수소를 꿈꿀 때 한국은 이미 생산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친환경을 논의할 때 한국은 이미 하늘을 친환경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세계 4위 비축량, 아시아 최대 SAF, 하루 3만 톤 수소. 손이 떨렸습니다. 경탄 때문이었어요. 존경 때문이었죠. 차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탱크들이 멀어졌습니다. 17개의 흰 원통이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 제가 비웃었던 그 말이 이제는 달랐어요. 자원이 없기에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준비한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차갑게 시작된 취재가 이제는 뜨거운 감정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자원이 아니라 설계라는 걸요. 인천공항을 떠난 건 5일 후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 줄도 쓰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명확했죠. 너무 명확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42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했습니다. 52층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풀지도 않고 노트북을 켰어요. 빈 화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습니다. 3분 17초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다 첫 문장이 나왔습니다. 나는 틀렸다.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17년 경력을 뒤흔드는 문장이었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새벽 4시 30분까지 쉬지 않았어요. 7,200단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울산의 정제탑, 여수의 비축 탱크, SAF 연구소, 수소 파이프.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숫자도 빠짐없이 넣었어요. 95% 수율, 20.5달러 마진, 3천만 배럴 비축, 20만 톤 SAF.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원영의 나라 세상을 구하다. 새벽 5시 12분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8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헤일, 지금 정신이 있나? 자네가 쓴 칼럼을 다 뒤집는 거야. 편집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네. 제가 틀렸습니다. 현장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거 싣는 순간 자네 신뢰도가 떨어질 텐데. 그래도 진실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22초였습니다.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죠. 알았네. 오늘 저녁 일면에 싣겠네. 오후 6시 기사가 나갔습니다. 온라인이 먼저였어요. 제목이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15분 만에 조회수가 3만을 넘었죠. 30분 후에는 8만이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헤일이 미쳤나? 뇌물 받았어? 한국 로비에 넘어갔다. 비난이었어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죠. 진실은 비난보다 강했으니까요. 저녁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라스 요한센이었어요. 헤일, 무슨 짓이야? 우리 약속을 잊었나?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약속은 진실을 쓰는 거였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라스가 소리쳤습니다. 자넨 끝났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 아니라 홀가분한 웃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9시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방송 출연 요청이었어요. 저는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앵커 제니퍼가 질문을 던졌어요. 리처드, 2주 전과 정반대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하루 100만 배럴을 처리하는 15개의 정제탑을 봤어요. 95% 수율과 0.008% 불순물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서부 항공유의 3분의 1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죠. 제니퍼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석유 자급률이 4%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급률이 아니었어요. 효율입니다. 기술이고 전략이죠. 한국은 자원이 없기에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동료 기자 3명이 저를 피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외로웠으니까요. 일주일 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지속가능 항공유 표준국으로 지정.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의 SAF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가 세계 기준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도윤이었어요. 헤일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맨해튼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하늘 위를 나는 비행기들 중 몇 대가 한국산 연료를 쓰고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심장은 지금 서울에 있다고요. 자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효율,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설계. 그게 진짜 강국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없이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석유가 없기에 더 강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준비한 나라가 진짜 강국이다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장이 흘렀어요. 세계가 흔들릴 때 버티는 나라가 있다. 자원은 없지만 설계가 있는 나라. 기술이 있고 신념이 있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한국이다.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이 없다면 세계는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 없이 쓴 기사였어요. 아니, 가장 확신하며 쓴 기사였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뉴욕의 밤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죠. 희망이 왔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세상을 구한다는 그 믿기 힘든 희망이요.